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경제와 투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시장에 등락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겁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나 코스피, 나스닥 지수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기분과 하루가 좌우되기도 하죠. 마치 주식시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숫자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큰 흐름과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의 첫걸음입니다. 그 숫자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7%입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왜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복잡한 경제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신호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4.37%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 시장을 더 넓고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4.37%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 숫자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 중요한 지표를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4.37%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즉 정부가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빈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도로 건설, 국방, 교육, 복지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부족할 때 이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국채를 사면서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매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 다릅니다. 대신 정부는 약속된 만기일이 되면 빌린 원금과 함께 정해진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금리는 바로 그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매우 낮아 많은 국가와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는 단순히 안전한 투자처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미국 국채 금리를 벤치마크 삼아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릅니다. 마치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며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채권 시장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역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0만원짜리 10년 만기 채권을 연 4% 이자로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채권은 매년 4만원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약 이 채권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다른 투자자들이 11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110만원을 주고 사서 여전히 100만원의 원금에 대한 4% 이자, 즉 4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10만원 투자 대비 4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니 실질 금리는 4%보다 낮아지는 거죠. 정확히는 4만원, 110만원 약 3.63%가 됩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니 금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이 9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투자자는 90만원을 주고 이 채권을 사서 여전히 100만원 원금에 대한 4% 이자, 즉 4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90만원 투자 대비 4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니 실질 금리는 4%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4만원, 90만원 약 4.44%가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금리는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역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수많은 금리 지표 중에 왜 하필 10년물 금리가 경제의 강아지 목줄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기가 짧은 2년물이나 3년물 같은 단기 국채 금리는 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기준금리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도 거의 즉각적으로 함께 오르는 시기죠. 마치 주인이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준의 정책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며 단기적인 시장의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20년 이상인 초장기 국채 금리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년, 30년 뒤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목줄을 너무 길게 잡으면 강아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예측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합니다. 이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기존의 단기 정책 금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플레이션 전망,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전 세계 자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집단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4.37%라는 수치는 단순한 이자율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의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10년물 금리는 경제의 선행 지표이자 체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물가 이야기일 겁니다. 현재 높은 10년물 금리는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10년 뒤에도 물가가 지금처럼 높거나 적어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것은 실질 금리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4.37%의 이자를 받더라도 10년 뒤 물가가 연평균 3%씩 올라 있다면 내가 받은 이자의 구매력, 즉 실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13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자 4.37%를 받아도 내 돈의 실질 가치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실제 사례, 여러분이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여 연 4.37%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매년 평균 3%씩 상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 후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은 명목상으로는 늘었겠지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도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며 신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시그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9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확 낮췄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미래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차트인데 시장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점도표에서는 2024년 연말 기준금리를 5.25%로 제시하며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를 0.75%p나 상승시켰죠. 이는 연준이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며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 선호, 기존은 장기금리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소 고통스러운 금리 수준을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사례, 연준의 이러한 매파적 발언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8%에 육박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급감하고 건설 경기도 위축되는 연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가와 연준의 이야기만으로는 4.37%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있죠. 바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중립금리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장기적으로 금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규모 재정 지출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 부채는 단순히 팬데믹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및 의료비 지출 증가, 국방비 지출, 그리고 과거 감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시장에 공급되는 채권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대한 국채를 사줄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달러 패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 국채는 이들 국가의 외환 보유액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미국 국채 매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거나 자국 통화로 결제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국채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를 사줄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니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미국이 빚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10년물 금리 상승의 주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론 및 추가 설명.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이자 부담의 가파른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 예산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체감할 생활 예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그로 인한 금리 상승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다른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통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재정 긴축에 들어가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알스타어는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균형점의 금리인 셈이죠. 마치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적정 속도와 같습니다. 과거 리먼 사태 이전에는 중립금리가 약 2% 정도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그 이후에는 0.5%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저성장,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더 싸게 풀어도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낮은 금리에서도 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중립금리가 다시 1%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대규모 재정 지출, 공급망 재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등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낮은 금리만으로는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중립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상세 설명. 탈세계화 및 공급망 재편. 과거 저물가에 기여했던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이 약화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구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탈탄소 전환 투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 수요를 늘려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합니다. 고령화 및 인구 구조 변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중립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더 높은 금리 수준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준의 단기적인 금리 정책을 넘어선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장기금리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를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시청자가 체감할 생활 예시.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대였지만 이제는 4-5%대가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도 과거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므로 투자나 고용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출 금리 등 개인의 모든 대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0년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실질 금리 보상 요구, 연준의 매파적 기조, 고금리 장기호, 정책 시그널과 물가 안정 의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국채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 국채 수요 감소, 주요 외국 투자자들의 매입 감소와 탈달러화 움직임, 중립금리 상승, 경제의 균형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이 4.37%라는 숫자가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업 가치 평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합니다. 이것을 할인 현금 흐름, CAP,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이 할인율이 바로 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함께 오릅니다.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래의 돈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더 낮게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뒤 1억 원을 벌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할인율이 5%일 때와 10%일 때 현재 가치는 절반 이하로 크게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미래 수익이 아무리 커도 현재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간단한 수치 예시. 할인율 2%, 10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8,200만 원. 할인율 5%, 10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6,100만 원. 할인율 8%, 10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4,600만 원. 할인율이 2%에서 8%로 오르자 미래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익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할인율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가치를 두는 성장주들에게 고금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 사례,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혁신과 압도적인 성장
가능성에 시장은 높은 가치를 부여했죠.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자 이들의 미래 이익이 현재 가치로 크게 할인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당장 현금을 잘 버는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나 오히려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빌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오르고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죠.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시청자가 체감할 생활 예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줄이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수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어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어려움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금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이것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 외에도 고금리는 우리의 투자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성장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을 생존과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즉 아직 이익은 적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각광받았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죠. 저렴한 자금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당장 현금을 많이 벌고 빚이 적으며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경제적 혜자는 워렌 버핏이 강조한 개념으로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기업만의 독점적인 강점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혜자의 실제 사례, 강력한 브랜드, 코카콜라, 애플처럼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경우, 네트워크 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처럼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더 커지는 플랫폼 기업, 높은 전환 비용,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한번 사용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 규모의 경제, 아마존처럼 대량 구매 및 유통을 통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특허 및 기술 독점, 특정 의약품이나 반도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통신사, 유틸리티 또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고금리 시대 투자 전략 전환 현금 흐름 중시, 미래의 잠재력보다 현재의 견고한 현금 창출.